오늘 그 초청 좌담회는 노동당에서 주최하고 또 주변에 계신 사회주의에 관심 있는 정당 또는 제 단체에 참여 요청을 드렸습니다. 사회주의 노동자당 변혁당에서도 오셨고요. 일일이 한 분 한 분 소개해드리지 못하는 걸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동당 당원들과 그리고 또 특별히 청년 사회주의자 모임에서도 오셨네요.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기자님도 오셨네요. 많은 취재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민이시라면서 관심 주시고 오신 분도 계셨습니다. 오늘 좌담회의 제목은 세계 좌파 정당 그리고 노동당의 역할과 앞으로의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은 강연회는 아니고요. 좌담회라서 사회자가 몇 가지 주제에 대해서 일종의 화두를 던지듯이 말씀을 건네고 박노자 교수님께서 첫 번째 모두 발언처럼 말씀을 하시고 또 좌중에 계신 동지들께서 좀 관심 있는 분야나 또 하고 싶은 말씀도 하실 수 있는 그런 순서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주제는 세 가지 정도로 준비를 했는데요. 하나는 세계 좌파의 현재 모습, 소비에트 붕괴 이후 미국이나 유럽 쪽의 좌파들의 현재 모습은 좀 어떠한지를 살펴보고, 두 번째는 우리 사회, 한국 사회의 현재 모습, 좌파들의 특별히 민주노동당이 갈림 이후에 우리 좌파들이 지금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쩌면 약간 논쟁의 여지가 있긴 하겠습니다만 진보와 좌파가 우리 앞으로 함께 어떻게 해야 할지, 혹시 진보와 좌파는 조금 다른 점도 있는 것은 아닌지 이런 대화를 좀 나눠보고요. 끝으로는 우리 노동당의 역할과 앞으로 가능성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는 그런 시간을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2시간 정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조금 시간이 되면 일반 시민들께서도 관심 주시고 오셨고 기자님들도 오셨기 때문에 시간이 되면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시 정도에 마칠 예정입니다. 그럼 먼저 오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노동당 당원이시죠. 그리고 오슬로 대학에서 동양학과 교수를 하고 계신 박노자 동지 소개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선 굉장히 오래간만에 이렇게 뵙는 것 같습니다. 예. 지난 명동성당에서인가 한번 강연회를 한번 하셨었죠? 예. 향림교회. 향림교회에서. 하우코트 그 건너편에. 예, 그러시죠. 그가 2004년도. 예, 굉장히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예. 워낙 바쁘셔가지고. 16년이 지났죠. 예, 16년이 무려 지난 일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참 어렵게 모셨고요. 좀 최근에 좀 근황은 어떠신지 동지들께 인사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좀 특별히 근황이라고 할 만한 거는 없고요. 그냥 여전히 수업 노동을 하고 있는데 좀 아무래도 여기 노동당이고 하니까 저는 한국에서 노동당 당원이지만 또 노르웨이에서 동시에 노르웨이 족색당 당원이기도 합니다. 족색당도 급진적 사회주의 전당이고요. 좀 재미있는 근황 차원에서 재미있는 소개를 하자면은 족색당이 요즘은 상승세로 돌아갔었다는 것입니다. 그 전에 그런 건 없었지만 최근에는 국회의원 한 명을 만들 수 있었고요. 그러니까 급진적 사회주의자가 노르웨이에서 국회의원이 되는 거는 거의 50몇 년 만에 처음이고요. 그리고는 최근 지역 선거 결과를 보면은 일부 지역에서는 15%까지 지지를 얻고 정치적인 지지율이 이제 거의 3% 정도로 오른. 그리고 예컨대는 저희 학교 학생들한테 여론조사한 결과 저희 학교 안에서는 족색당 지지율이 한 10% 정도 되는. 이제 그런 쾌거를 올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 공황의 꽃 임박할 도래라든가 기후 위기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반응들이 나라마다 갈리고 전체적으로 꼭 급진적이거나 좌파적이지는 않지만 적어도 일부 지역에서는 이것처럼 급진 사회주의자들이 이 국면에서는 상당히
선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근황 차원에서 드리겠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한 분 소개해드릴 분이 계십니다. 노동당 대표이시죠? 혈린 동지 소개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인사 말씀 한 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노동당 대표 혈린입니다. 뭐 저 자신은 원래 사진하고 이 시각문화 비평하던 예술 노동자입니다. 사실 뭐 예술가라고 하면 굉장히 뭐 럭셔리한 직업이라고들 많이들 알고 있습니다만, 요즘은 이제 많이 공공연하게 드러났습니다만, 한국 사회에서 가장 아래에 있는 불안정 비정규직 노동자들입니다. 심지어 노동자라고 인정도 받기 힘든 노동자들이죠. 이제 뭐 박근혜 퇴진 운동 국면에서 광장에 같이 나왔던 예술인들과 함께 문화 운동뿐만이 아니라 이제 노동 운동까지 당사자로서 조직을 해서 운동을 하고 있고, 그런 과정에서 뭐 우리 노동당 역시 당원들은 비정규직 운동, 노동 운동을 가장 첫 번째 가업으로 지금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제 제가 당 대표까지 역할을 수행하게 됐습니다. 박노자 교수 같은 경우도 제가 듣기로는 지금 이렇게 이 한국에서 활동하지 못하시고 오슬로로 가신 게 아마도 한국에서 정규직 직장을 얻지 못해서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정규직 직장은 저희 그 대한민국에서는 저희처럼 한국 사람이 5으로 생업으로 하는 사람이 한 2, 3천 명입니다만 그 중에서는 대학 초임 교원 되는 사람이 한 250명 정도 되고요. 그러니까 전임률이 한 10%밖에 안 되고요.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수많은 역사인들이 그 정규직이기 때문에 제가 보셨다시피 물론 이제 박노자 교수 같은 경우에 전공도 이제 동양학 한국학 쪽이면서도 지금 이런 사정인데, 사실 연구 노동자들 마찬가지 사정입니다. 많은 지식인들이 그렇고요. 그리고 또 이제 이 제조업 분야의 사정은 아마 여러분 잘 익히 아실 겁니다. 1년에 1000명 이상의 산재 사망자가 생겨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언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1년에 1000명이면 10년이면 1만 명이고요. 이건 웬만한 전쟁의 전사자들보다 많은 숫자입니다. 전쟁 상황이라는 겁니다. 한국은. 그런데 정작 우리가 이 노동 계급이 자본과 전선을 긋고 제대로 전쟁을 하고 있느냐라고 생각해 보면 유감스럽게도 그렇지 못합니다. 아직도 자유주의 정권이 이 자본주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 기대하는 분들이 많은 상황이죠. 자, 그런 가운데도 희망은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오늘 이제 이런 자리도 만들었습니다만, 또 지난주에 뵙던 분들도 여기 계시는데 사회변혁당이라든가 혹은 노동전선 같은 좌파단위들이 지금 결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동안에 뭐 한 세대라고 할 수 있죠. 지난 과거의 한 세대의 노동운동, 그리고 좌파운동, 그 다음에 진보정당운동에 대한 반성, 평가들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 한계들 분명히 냉정하게 평가한 다음에 앞으로 이제 지금 이 시점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 사회주의 운동 다시 어떻게 재건할 것인가 고민들을 하고 있고, 사업들, 구체적인 사업들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물론 지금 현재 4.15 총선을 또 맞이하고 있습니다만, 아시겠지만 여러분, 우리 박노자 교수는 2012년에 당시는 진보 신당이었습니다. 그때 비례대표 후보로도 나오기도 해서 선거에도 참여하셨던 분입니다. 총선 국면에서 사실 좌파들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 굉장히 고민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노동당에서는 이번 총선 역시 사회주의 노선을 전면에 내걸고 사회주의 대중화에 앞장서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박노자 교수의 또 지금 현재 세계의 다른 좌파 정당들의 상황과 그리고 또 박노자 교수께서 생각하시는 한국의 노동 조건, 그리고 그 안에서 노동당의 역할 굉장히 궁금하고요. 오늘 그래서 여기서 굉장히 생산적인 이야기들 나눌 수 있고, 또 앞으로 바로 현장으로 돌아가서 구체적인 실천들 도모할 수 있는 자리였으면 좋겠습니다. 바쁘신데 이렇게 와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오늘 좋은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두 분의 말씀을 들었고요. 그러면은 이제 안내해드렸던 것처럼 세 가지 분야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은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제가 뭐 역사 지식이 이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건국 시기에 있었던 사회주의 정당들 외에는 최근까지 이렇게 사회주의를 전면에 내걸려고 하는 이런 정당들이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그만큼 현재 우리 사회가 자본주의 모순이라든가 또는 억압과 또는 착취, 불평등이 사회에 만연하고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 사회뿐만이 아니라 세계적인 좌파 정당들 그리고 세계의 자본주의 문제점들이 어떻게 나아가고 있는지 좀 살펴본다는 뜻에서 첫 번째 주제는 세계 좌파 정당들의 현재 모습, 특별히 소비에트 붕괴 이후라든가 또는 미국과 유럽의 경우의 예를 좀 들어주시면 더 감사하겠고요. 박노사 교수님께서 먼저 한번 모두 발언으로 말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제가 되도록이면은 많이 자기도취에 빠지지 않고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은 그 세계적 군명에서 가장 크게 일어나고 있는 이 두 가지 사태라면은 하나는 기후 제한. 그러니까 제가 지금 노르웨이에서 왔습니다만은 노르웨이도 거의 한국하고 같은 날씨입니다. 한 연산 6도 그런 겨울이 노르웨이에서 역사 최초고요. 그리고는 대부분의 노르웨이 사람들이 겨울임에도 스키를 타지 못하는 이런 사태는 역사 초유입니다. 여태까지 노르웨이 역사상 한 번도 없었다. 일본이면 스키를 타야 하는 나라인데 이제는 그럴 만한 눈도 없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역사상 최초의 사태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아주 큰 것은 기후 제한이고요. 또 하나는 이게 옛날식으로 표현하면 열강 각축.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일극 체제 군명에서 다극 체제 군명으로 나아가고 있고 이게 일국 패권, 미국 패권이 경향적으로 약화돼가는 그 추세선에서 계속해서 여러 열감들이 각축해가면서 각전의 갈등, 전쟁 그리고는 장기적 대립들이 이렇게 강고화되는 이런 상황이 또 두 번째 좀 큰 부분이 아닌가 싶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후 제한과 열간 각축 국면이죠. 근데 이 상황에서는 한 가지 뚜렷해진 것은 신자유주의가 완전히 몰락하지는 않더라도 큰 부분에서는 수준에 간다는 것입니다. 신자유주의자들이 원래 들고 나온 게 작은 정부론인데 이거는 지금은 살짝 은근 살짝 없어진 겁니다. 더 이상 작은 정부라고는 없습니다. 큰 정부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큰 정부가 돌아올 수밖에 없는 이유는 기후 제한의 뒷수습을 기업이 할 수가 없으니까 국가가 해야 할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는 뭐 미국 군부가 공공용하기 제3차 대전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고 지금은 예컨대는 화웨이의 세계적 장사를 망가뜨리기 위해서 말하자면 작전 계획 세우고 그리고 예컨대는 지금은 미국의 전략 연구 시설에 있어서는 중국 국민 그리고 전적적 중국인 고용 자체를 거의 불가능하게 만드는 이건 사실 인종차별인데 이건 인종차별 불사하면서도 거의 공공연하게 대중 대립의 그 정도를 높여가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더 이상은 작은 정부 운영할 수가 없는 겁니다. 큰 정부가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는 신자유주의는 수준이 된 것이고요. 크게 봐서는 지금 아마도 앞으로는 주요 열감들의 정책은 순수한 신자유주의라기보다는 신자유주의와 보호주의 내지 신준산주의, 니오마르칸틸리즘. 그러니까 말하자면 식상흥업론적인 그러니까 정부가 기업을 직접적으로 말하자면 보호하고 지원하고 시장을 조정하는 이쪽으로 정책 방향이 크게 수정된 게 아닌가 싶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앞으로 자본주의 세계 체제의 새로운 기초 방침이 이런 신자유주의와 신중산주의의 홍합이 아닐까 싶은 것이고요. 미국은 그게 홍합이고 뭐 경쟁 열강인 러시아나 중국 같은 경우에는
신자유주의적 요소는 다소 작고 주로 신춘산주의적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요소들이 훨씬 더 크다고는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큰 정부는 돌아왔고 신중산주의로 돌아서고 있습니다만은 어떤 면에서 신자유주의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기도 합니다. 어떤 면인가 하면은 소위 경향적인 임금 억제 정책 그리고 노동계급 분열 정책입니다. 이 정책은 여전히 진행 중이고요. 그러니까 여전히 나쁜 일자리, 그러니까 shit jobs라고 하죠. 요즘은 영어로 쓰레기 같은 일자리. 말 그대로 조임금에다가 조건이 나쁜 이런 일자리들이 계속 되면서 되고 있고, 정치적으로 정치부에 있어서는 노동자의 목, 그러니까 그 일년에 생산되어지는 총생산 GNP에 있어서의 임금 목, 그러니까 노동자 임금의 몫이 경향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신자유주의가 수정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노동에 대한 그 지속적인 구조적 약탈은 진행됩니다만은 더 이상 작은 정부 아닌 큰 정부, 그리고 그것도 각전의 전쟁들을 획책하고 있고 전쟁 준비를 공공연하게 대놓고 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대리전들을 치르고 있고 대외적인 공격들을 계속하는 이제 그런 큰 정부가 이와 같은 정책을 수행할 것이라고 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인기가 좀 떨어졌다 싶으면 예컨대는 이란의 수장 한 면을 낭살한다든가,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인기몰이하는 것이 뭐 공공연한 전략으로 거의 자리 굳힐 것 같은데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 미국과 이란의 대결 국면에 있어서는 미국의 편이 확실하게 선 나라들이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일극 체제나 미국 패권이 경향적으로 약화돼가는 부분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죠. 어디까지는 미국과 이란 국가 대국가 대결이었지 거기에서는 그 동맹국들이 그다지 적극적으로 가담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세계 체제의 전반적인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인데, 그럼 좌파의 위치와 역할이 무엇인가? 아주 장기적 차원에서 이야기하자면은 좌파는 장기적 하락을 계속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만약에 예컨대 유럽에서 유럽 좌파가 온건 좌파, 극진 좌파 그 합산을 해서 받는 표의 수를 그래프로 나타낼 경우에는 그 그래프에서는 전점이 70년대 중후반일 겁니다. 그때는 좌파의 정치적인 몫은 그 절정에 달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경향적으로 하락하기 시작했고요. 소련의 몰락 이후에 그 하락이 조금 더 가속화됐다고는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게 봐서는 그 추세는 크게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한 가지 재미있다라기보다는 슬픈 부분입니다만은 2008년에는 세계 공화국이 도래해갖고 좌파한테는 말하자면 큰 기회가 주어진 겁니다. 그 국면에서는 좌파는 분명히 그 정치적인 몫을 늘릴 수도 있었는데 아쉽게도 그 기회를 거의 이용하지는 못했습니다. 그 세계 공화국으로 인해서 유럽 전체에 있어서는 온건 우파, 온건 좌파다 그 몫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삼인당도 보수당도 몫이 줄어들었는데 일단은 정치가 극단화되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그런데 크게 봐서는 극좌, 그러니까 극진 좌파보다 극우들이 챙긴 몫이 훨씬 더 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는 프랑스에서는 국민전선당이 전체 극진 좌파가 받는 표보다 한 3배 더 많은 표를 받고 있고요. 독일에서 같은 경우에는 역시 독일을 위한 대한당이 좌파당보다는 주마다 조금씩 다릅니다만 구동독의 일부 주에서는 한 2배 더 많은 표를 받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 2008년 공화당에 대한 불만표,
불만표들을 급진주합파 일부는 가져갔습니다만 소반에서 보데모스라든가 이제 일부의 성공 사례들이 있었습니다만 크게 봐서는 급진 우파의 출현으로 인해서 그 효과가 상대화됐고 70년대 후반 이후의 경향적인 좌파의 하락세는 크게 반동되지는 않았습니다. 최근 작년에 유럽 연합의회 총선으로 봤을 때는 급진 좌파는 일부 지역에서는 입후보되지는 못했고 선전한 지역들이 극히 일부입니다. 스페인 지역 일부, 스페인의 남반부, 그리스, 포르투갈, 그리고 구돈독 지역과 중공업이 집중되어 있는 스웨덴 남부 그리고 일부 스웨덴 북부 지역 거기에는 좀 선전을 했지만은 극히 지역적이고요. 이게 그러니까 이 20세기 초반에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유럽에서는 급진 좌파가 없는 나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예 없는. 예를 들어서는 제가 자주 다니고 이렇게 친구들이 많은 나라 중에 하나가 폴란드입니다만은 폴란드 노동자들의 힘을 솔리다르노시티 노조도 보여주고 그렇지 않았습니까? 폴란드 급진 좌파는 정치적으로 존재감이 거의 없습니다. 거기에 불만표는 거의 정부 극우파가 가져간 상황이고요. 그리고는 예를 들어서는 1917년 러시아 혁명 때 상당히 적극적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라트비아의 총수들, 그러니까 라트비아의 개통의 혁명 군인들이었는데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는 급진 좌파는 전무한 상태입니다. 말 그대로 완전히 몰락했습니다. 그러니까 급진 좌파가 아예 존재하지 않는 그런 나라들이 이제는 나타난 셈이죠.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는 계속 하락을 하는 것인데 그러면은 왜 하락하는가? 그러니까 왜 하필이면은 예를 들어서 프랑스에서는 국민정선당 극우당에 투표하는 노동자는 이제는 흔히 볼 수 있는 모습인가? 왜 돈독 같은 경우에는 상당수 노동자들이 독일을 위한 대한당에 투표하는가? 여기에서는 우리가 계급론적인 분석 같은 게 필요한 거 아닌가 싶은 것입니다. 이건 단순히 좌파 실수라든가 무능, 배신 등등등 이런 식으로 몰아가는 것보다는 좌파가 전통적으로 대체로는 대중 동공 구조는 노동조합을 통한 동공 구조였습니다. 조선에서도 공산당 재건 투쟁 시절에 이재유 선생이라든가 이런 토사들이 족색 노조를 만들고 족색 노조를 기반으로 해서 당을 제공하겠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건 이제 조선 공산당 재건 방침이었죠. 그러니까 원리 좌파의 기본 전략입니다. 그런데 지난 이제 신자유주의로 접어들어서는 노동 계급의 기본 구조가 엄청나게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조직화되어 있는 노동자들의 일부분은 적어도 부유한 유럽 국가에서는 노동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 상당히 생긴 사람들이죠. 제가 예를 들어서는 노르웨이에서 제 눈으로 관찰한 이런 노동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 집 근처에서 사시는 분인데 노동자입니다. 운전교사입니다. 운전교사는 분명히 노동자예요. 그리고는 조합원입니다. 그런데 이분한테는 예를 들어서는 단독주택에서 사는데 그 단독주택에서는 자그마한 새집 하나 붙어 있어요. 그 새집을 그 노르웨이 노동자는 리투아니아 계통의 이민 노동자한테 세놓고 이렇게 세놓고 주고 거기에다가 이제는 주택 입대 그 월세를 챙기는 겁니다. 이거는 말하자면 임대소득이죠. 그런데 동시에 같은 노르웨이 노동자는 펀드 투자도 합니다. 대체로는 은행이 어느 정도 돈이 쌓이면 은행은 펀드 투자를 강추하죠. 이 펀드 투자는 이제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가장 소득 많이 나는 펀드 투자는 개도국 경제 투자들이죠. 그러니까 그 노동자가 이용하는 은행은 그 펀드를 어디에다가 투자하느냐 하면 리투아니아나 에스토니아 주택시장에 투자합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적절한 소득을 더 챙겨서
그 일부분은 그 노동자한테도 돌아가죠. 그럼 그 노동자는 운전교사로 업체에서 일하면서 분명히 그 노동자가 만든 인력가치의 일부분이 기업주한테 수탈됩니다. 그거 말크스가 이야기한 인력가치 수치의 법칙이죠. 그런 의미에서는 그도 노동자입니다. 그런데 그가 수탈당한 그 돈보다는 임대소득과 자본소득으로 번 돈이 더 많은 겁니다. 그럼 그가 여전히 노동자인가? 이렇게 말할 수는 있죠. 그런 노동자들이 있는가 하면 반면 그 노동자한테 임대소득을 바치는 리투아니아의 노동자는 노르웨이에서는 평생 있을 것 같지는 않고 돈도 없고 해서 조합비가 아까워서 조합에 들지는 못합니다. 조합 가입을 못하죠. 그거 조합원이 아닌 이상은 조합파 정치인들이 그를 말하자면 만날 기회 자체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조합원이 되면은 조합보가 배달되고 조합보에서는 조합파 정치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그렇죠. 근데 그 사람은 조합보를 읽을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 노래말 별로 잘 못해요. 그런 거 읽을 정도로 노래말 잘 하지 못합니다. 근데 그 노동자는 잔업을 되게 많이 해요. 잔업 수당을 받고 합니다만은 어쨌든 노르웨이 사람이 보통 하는 것보다 잔업을 훨씬 더 많이 하고 그리고 노르웨이 사람들이 기피하는 모든 고된 노동을 다 이분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자본소득도 임대소득도 다 올리는 부유한 노동자들이 여전히 조합원으로 남는 반면에 정말 과도 수탈 말 그대로 말크스가 이야기했던 그 overexploitation, 그러니까 과도 수탈 당하고 있는 과잉 수탈 당하고 있는 주변부 노동자들이 조직에 앉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화파의 제일 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은 유럽 지화파는 크게 봐서는 70년대 이후로 지금까지는 취약 노동 계층을 거의 조직화시키지 못했다는 거죠. 그리고 유럽 지화파가 의존하고 있었던 조직 노동은 많은 면에서는 보수화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한 가지 단서를 달아야 합니다. 저는 노동귀족이니 이런 단어를 절대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노동자의 인상 귀족일 리가 없죠. 계속해서 인력가치 수탈 당하는 건 사실이니까. 그런데 인력가치 수탈을 당하지만은 조직화되어 있고 정규직이고 남성이고 백인이고 대기업에 고용되어 있는 사람은 동시에 세계화로 엄청난 득을 보기도 하죠. 지금은 노르웨이 대기업에서 일하고 있는 노르웨이 백인 남성 정규직 노동자라면은 휴가는 한 달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동안에는 그 히랍이라든지 뭐 소바나라든지 어디 태국이라든가 이런 데 가서 귀족처럼 휴양지에서 살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귀족처럼 휴양지에서 살 수 있는 배경에는 예컨대 태국 노동자들이 주임금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인가 하면은 이런 부유한 노동자들, 저 노동귀족이라는 말 절대 쓰진 않습니다만 비교적 부유한 노동자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구매력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어요. 그 계층은. 구매력이 늘어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우리가 사고 있는 소비품들의 가격이 조금씩 내려가기 때문입니다. 왜 내려갑니까? 제가 입고 있는 옷 중에는 유럽에서 생산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다 방글라데시에서 생산되는 거고 상당 부분은 한국인이 경영하는 공장에서 생산이 되고 세계적인 업체에다가 납품이 되고 그렇게 해서 노르웨이로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착취 구조에서는 노르웨이, 방글라데시 노동자, 한국인 기업, 세계적 업체 H&M라든가 헨네슨 모리스라든가 그리고 노르웨이 구매자 이렇게 그 구조가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는 간접적으로 방글라데시 노동자들이 조임금의 덕을 보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구조에서는 그러니까 종합해서 말씀드리자면은 새로운 세계적 착취 구조, 신자유주의적 착취 구조에서는 중심부, 핵심부, 유럽이나 미국의 일부 노동 계급이 보수화될 수 있는 이제 이런 상황이 조성됐다고 볼 수 있고요. 보수화된 노동자들이 그 노동자들을 기반으로 했던 온건 좌파의 상당한 보수화를 가져다 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독일에서 복지제도 계약을 주도한 사람들이 독일 3인당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가능한 이유는 단순히 지도자들이 배신이라든지 오류라든지 이런 것이 아니고 그 지도자들이 기초 당원들의 호흡을 어느 정도 알거든요. 기초 당원 중에 상당수는 세계화를 환영했다는 거죠. 왜 환영했습니까? 그 세계화 속에서 그들이 방글라데시에서 만든 값싼 소비품으로 득을 보고 뭐 한 달 동안 어디 가서 싼 휴양지에서는 왕처럼 훈련할 수 있다는 부분이 크게 작용됐죠. 그러니까 핵심부 노동 계급은 그러니까 양극화된 거죠. 일부의 노동자들이 노동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들이 생기는가 하면 일부의 노동자들, 특히는 이민자, 비백인, 여성, 청년 노동자들이 말 그대로 나락으로 떨어질 겁니다. 나락으로 떨어진 사람도 비노동소득이 생긴 사람도 계속해서 그 비율이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기존의 노동계급이 분열되고 그 노동계급의 장기적인 분열 상태가 유럽 좌파의 장기적인 위기를 가져다 주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또 한 가지 가세된 것이 30년대와 비교했을 때에는 극우파는 노동자의 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극우파는 전쟁을 원했지 복지국가를 원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의 극우파는 복지국가를 잘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독일에서 독일을 위한 대안단이 가장 무서운 부분이 뭐냐면 이들이 복지 비용 절감을 절대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반대로 복지가 필요한 만큼 늘리면 늘려야지 하고 이렇게 돌아다닙니다. 또 무서운 것은 불란서의 국민전선당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들도 복지 축소론을 절대 들고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은 그들이 보수화된 일부 백인 노동자층을 꼬실 수 있는 구조적인 조건이 조성된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좌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속해서 그 구조적인 하락을 아쉽게도 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어떻게 해서 국제적 차원에서 이 하락을 막을 것인가라는 게 우리의 엄청난 과제입니다. 이 과제에 세계 좌파의 사생이 걸려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만약에 중심부만 아니고 주변부까지 시야에 넣고 분석을 하자면은 구주의 좌파는 하락을 한다. 이렇다면은 주변부 좌파는 사실은 상승을 하는 거죠. 인도의 최근의 촌파업을 보니 2억 5천 명이 동시에 파업을 한 겁니다. 2억 5천 명이라면은 뭐 이건 대한민국 인구의 5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그 사이에 근데 인도 좌파는 굉장히 힘이 많이 커진 겁니다. 인도뿐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남아시아, 동남아시아에서의 이제 좌파 노동자들의 투쟁이 이제 그 격렬한 모습을 볼 때마다 제가 말 그대로 숭고함을 느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핵심부 좌파는 주변부 좌파와 거의 상호작용하지는 못하고 있는 것이고 정체적인 세계적 착취 구조에 대해서 거의 의식을 못하는 것도 크게 봐서는 유럽 좌파의 명분을 깎아내리고 유럽 좌파를 어떠한 세계사적 대안으로 되지 못하도록 만드는 부분이 아닌가 싶은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분명히 세계의 그 착취 구조와 그리고 기후 제한으로 인한 피해 구조가 정확하게 준축된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기후 제한은 인류 자체를 위협하지만은 인류 중에서는 그 기후 제한이 각 나라에 주는 위협이 아주 다르고 대체로는 핵심부일수록 그다지 위협이 되지는 않고 주변부일수록 위협이 엄청납니다. 지금은 유엔에서 만든 예측입니다만 2050년을 기하여 이야기하자면은 2050년까지 유럽이 기후 변화로 GNP의 1.7% 정도 상승할 거라고 봅니다. 한데 남아시아는 GNP의 4% 정도 상승합니다. 그리고 남아시아 같은 경우에는 특히 방글라데시의 조지대 같은 경우에는 침몰돼 갖고 사람 못 살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기후 제한이 가장
노출되어 있는 것이 남아시아와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지역이죠. 그러니까 가장 그렇지 않아도 가장 가난한 지역들입니다. 그러니까 기후 취향은 이미 기존에 존재하는 불평등의 구조를 악화시키는 쪽으로 가고 있는 것인데, 그런데 유럽에서는 기후 취향에 맞서 싸우는 좌파는 이 부분을 많은 경우에는 염두에 두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하자면 결론 차원에서 말씀드리자면은 유럽 좌파가 하락을 해온 거의 50년 가까이 하락해온 구조적인 이유는 유럽 노동 계급의 구조적 변화가 아닌가 싶은 것이고, 노동 계급의 장기적인 분열 추세가 아닌가 싶은 것이고, 그리고는 또 하나는 유럽 노동 계급의 일부가 전 세계적인 착취 구조에서 유럽이 유익한 위치에 있다는 사실로 인해서 득을 보고 있는 부분도 이 노동 계급의 분열이 기여하지 않았을까라고 할 수는 있고, 그리고 만약에 좌파가 이 상황을 바꾸자면은 분명히 취약 노동 계층과 좀 다르게 소통해야 할 것이고, 그리고는 주변부와의 관계도 다르게 수립해야 하지 않을까. 그리고는 주변부에도 의미가 있는 어떤 세계사적인 비전을 제시해야 하지 않을까 싶은 것입니다. 말씀드리자면 이 정도입니다. 네,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 사회자가 듣기에는 그 기존의 어떤 노동 계급, 프롤레타리아라고 해왔던 그런 계급에 대한 모습과, 실제로 사회자인 저도 과거에 대기업의 과장까지 일을 해보다 보니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분명히 노동자로서 임금을 받고 있지만 펀드에도 가입했었고, 그리고 심지어 장모님 이름으로 집을 구매해서 임대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과거의 모습입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그대로 지적해 주는 것 같아서 저는 좀 등에서 땀이 날 정도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마 앞으로 우리 좌파들은 좀 더 착취당하고 있고 불안정한 노동자들, 프레카리아타라고 하나요? 그런 쪽으로 어떤 연대와 관심을 더 가져야 할 것이 아니냐라는 말씀으로 이해했습니다. 참고로 노동당에서는 이번 총선 정책 중에 하나로 물론 노동시간 단축이라든가 여러 가지 공약들도 있습니다만, 핵심 공약으로는 그런 불안정 노동자들에 대한 파견법 자체를 아예 없애야 한다는 그런 공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한 가지 좀 더 말씀을 여쭤보자면, 최근에 미국 같은 경우도 좌파 또는 사회주의에 관심이 많은 젊은 이들이 샌더스라는 인물과 함께 이렇게 미국 내에서도 사회주의를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요. 그런 점에 대해서는 좀 박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실 재미있는 겁니다. 미국의 보수가 지금은 볼볼 떠는 이유 중에 하나는, 아무리 여론조사를 해도 미국 20대들 중에서 자본주의가 더 좋다, 사회주의보다 자본주의가 더 좋다고 보는 사람이 계속해서 소수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대개는 자본주의 선호층은 45%에서 49%까지, 사회주의 선호층은 50%에서 55%까지 이렇게 나타나고 있어서, 미국의 보수는 뭐 스탈린주의 끔찍함을 줬느냐라는 식으로 거기에다가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상당히 고무적인 현상이죠. 상당히 고무적인 현상입니다만은 여기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들이 사회주의라고, 미국은 많은 면에서는 유럽에 비해서는 구시대적 사회죠. 그러니까 유럽에 있는 복지국가라든가, 그러니까 예컨대는 무상 의료라든지 무상 교육이라든지 유럽인들한테 이미 당연시 되는, 유럽의 극우도 무상 의료나 무상 교육을 보통 건드리려 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미국에는 그 자체가 없는 거죠. 미국은 상당 부분에 있어서는 비구시대적인 나라입니다. 구시대적 사회고요. 그리고는 불평등이 거의 다른 지역에서 상상할 수 없는 정도로 간극이 큰 사회죠. 노르웨이 기업에서는 전 지배인과 노동자 임금 차이가
많아야 5배 정도, 5배도 사실은 드물죠. 근데 미국에서는 총지배인과 노동자 임금 차이는 많으면 550배. 그건 상상이 불가능한 그 차원입니다. 미국은 상당히 특이한 사회죠.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사회주의가 무엇인가 하면 유럽과 같은 제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대체로는 수준 자본주의 정도를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미국의 총자본의 입장에서는 수준 자본주의는 꼭 그렇게 나쁜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미국 산더스파와 미국 주류 사이의 가장 큰 차이 중에 하나는 무상의료, 그러니까 국가화된 무상의료 문제죠. 산더스는 캐나다나 영국이라든지 이와 같은 국가화된 무상의료를 몽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이거는 사실은 많은 미국 기업인 입장에서는 좋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상태에서는 대기업이면은 노동자들한테는 의료보험을 사줘야 하고 완전히 기업인만이 지출하는 건 아니지만 대개는 기업인과 노동자가 반반 의료보험비를 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 기업들이 의료보험 회사한테 수탈당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샌더스의 말대로 무상의료로 간다면은 의료보험 회사들이 그렇다면은 아주 비즈니스가 줄어들어 다른 쪽으로 투자를 해야 할 것이고 일반 제조업이라든가 하이테크 기업들은 회계상으로는 많은 이득을 볼 겁니다. 그러니까 기업세를 조금 더 내더라도 대체로 계산이 맞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재미있게도 이 부분은 기업인들마저도 지지하는 경우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회주의라는 단어를 그들이 쓰고 있습니다만 실제로는 어디까지나 유럽 정도라도 수준 자본주의를 한번 쟁취해보자는 이야기인데 그건 나쁠 게 없지만 그건 우리가 생각하는 사회주의하고는 좀 차이가 클 거 아닌가 싶습니다. 첫 번째 주제로 말씀을 나눴던 좌파 세계의 현재 모습들에 대해서 좀 혹시 박 교수님께 질문이나 아니면 견해나 의견을 좀 내실 만한 분 계실까요? 예, 선생님 말씀하시죠. 예, 우리 발제자에서는 하여튼 유럽에는 좌파들이 있지만 복지가 뭐 교육이라든가 우리도 보면 30세대 독일, 프랑스, 혹은 북부에 알고 있잖아요. 그 사회보장이 비교적 잘 돼 있다. 이렇게 해서 그 반발이 있는데 미국은 그 격차가 크다. 이렇게 하고 그러나 어쨌든 일반적으로 계획에서 임금소득 외에 임대소득이라고 가정소득이 걸리고 이런 소득을 얻기 때문에 자본가의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측면이 있어서 좀 더 투쟁적인, 전투적, 개력적인 이런 투쟁으로 나서기 어렵다. 그래서 사회민주주의, 개량적인 이 정당의 대개 내에 안착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러나 인도는 예를 들어서 2억 5천만이 파고 있다. 그다음 동남아도 그렇고 뭐 저도 이남 아프리카도 그렇고 그렇다면은 세계 앞으로 프로레타리아 세계적인 차원에서 한다면은 이 기본적인 바탕의 동력은 이런 데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동남아, 적동남아, 중남미도 뭐 이런 데 있고 그다음에 유럽이나 미국은 좀 부차적으로 해나가는 건데 그 부분을 안에서 그렇다면 옛날에는 뭐 세계혁명하자, 세계혁명조직이 있었는데 요즘은 어떤 조직들이 국제연대 혹은 국제통일적인 좌파 혹은 의료개혁적인 이런 연대를 해나가고 있는지 그리고 이런 전망이 뭐 또 그 다음 주제도 있지만 우리가 발전자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그게 사실은 저도 사실 굉장히 안타까워하는 부분입니다. 아쉽게도 고민테른이 스탈린에 의해서 해산당한 뭐 해산당하기 전에 간부들이 거의 다 천살림이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로는
사실은 보편적인 세계 좌파를 규합할 수 있는 이런 기관이 존재하지는 않는 것이고, 지역 좌파는 조직화되어 있죠. 예를 들어서 유럽에서는 급진 좌파 전단들의 모임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럽 레디컬 레프트, 이렇게 거의 가입된 단들 보면은 독일의 좌파단, 노르웨이 적색단이라든가 이제 이런 단들, 이런 성향의, 그리고는 스웨덴의 좌파단, 그리고 덴마크의 족녹 명단단, 이제 이런 단들입니다. 근데 그런 거는 어디까지는 유럽 안에서의 모임이고요. 사실은 핵심부와 그 주변부 나라들의 좌파가 만날 수 있는 그 장소 자체가 아주 제한되어 있는 겁니다. 과거에는 세계사회 포럼, 포르토알레그레라든가 이제 거기에서는 만나고 그런 기회가 있었지만은 그거는 어디까지는 일회성 행사 차원이었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서로 뭐 대표단들이 왕래하고 그렇지만은 서로를 굉장히 잘 모르기도 합니다. 지금은 예컨대는 스칸디나비아에서는 인도 좌파를 연구하는 전문가 한 명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도학 전문가들은 존재하지만은 인도 좌파 연구하는 한 사람도 북구 전체에 없습니다. 서로를 굉장히 잘 모릅니다. 이제 이런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세계 체제는 엄청나게 뭐라 그럴까, 양극화되어 있는 세계죠. 독일에서 노동자의 삶의 방식이라면은, 그리고 독일 노동자의 일론 소비량이라면, 이거는 방글라데시에서는 중간 기업가 정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건 독일에서는 노동계급이라면, 그건 방글라데시에서 같은 양의 소비를 하고 같은 라이프스타일 즐기는 사람은 기업가치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은 우리가 엄청나게 양극화된 세계를 사는 것이고, 이 양극화된 세계에서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핵심부와 주변부 사이의 대화 자체가 이렇게 많지가 않은 것이 어찌 보면은 불가피한 상황이고, 사실은 구미권과 일본은 전 세계적인 하나의, 이게 영어로 표현하자면 gated community, 이게 외부인 접근이 차단되어 있는 주산복합체, 이게 롯데 스카이캐슬이 된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좌파든 아니든 간에 인도 사람으로서는 쉥겐 비자를 받아갖고 유럽 가는 것 자체가 고통 중에 고통입니다. 비자 받기 위한 서류들이 하도 많으니까. 한국 사람이야 그냥 갈 수 있지만.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구미권과 일본은 전 세계적으로 하나의 게이ted 커뮤니티, 부자들의 외부인 접근이 아주 어려운 부자들만의 동네가 된 거 아닌가 싶은 정도입니다. 한 가지 더 물어볼 게 있어요. 중국, 베트남, 큐바가 원래는 공산주의 혹은 사회주의 국가로 그래서 붕괴해 왔는데, 어쨌든 소동구처럼 붕괴하지 않았어요. 반대로 자본주의적 발전을 좀 해가고 있다고 보죠. 중국은 뭐 세계 2강국이잖아요. 연 16조 달러, 미국 다음으로 거대한 국가가 있고. 그러면은 이런 국가들이 앞으로 사회주의를 가져오는데 혁명적인 역할을, 개혁적인 역할을 할 건가? 오히려 장애되는 역할을 할 건가? 이게 어떻게 좀 보십니까? 그게 사실 유럽 급진 좌파한테 아주 큰 화두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중국 자본주의의 최고 조절 기관, 그리고 중국 자본주의 관리 기관이 자기 자신들을 공산당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공산당하고는 거의 관계 없다고, 우리가 생각하는 공산당과는 관계 없지만 어쨌든 이 사람들이 적어도 이론적으로는 마르크스 레닌주의 한 병형에 해당되는 이데올로기를 학습하기도 하고, 또는 이론적으로는 세계 자본주의가 언젠가 도탄에 도달할 거라고는 여전히 배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관리 집단이 관리하는 나라는 그러면은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이거는 사실 유럽 급진 좌파한테 제일 큰 화두입니다. 근데 제가 저는 개인적으로 중국을 아주 좋아하죠. 그러니까
가고 중국 친구들이 많고 이렇게 그쪽 그 독서를 좀 하고 이렇게 느끼는 부분이 무엇인가 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유럽이나 미국 자본주의보다 훨씬 더 지속 가능성이 강한 자본주의가 중국식 자본주의 아닌가 싶은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단국가 체제, 그러니까 그게 20년대 표현으로 하자면은 이당 치국 체제라고 하죠. 당을 통해서 국가를 통치하다. 이당 치국. 이당 치국 체제는 특기는 불확실성이 강하고 극도로 불안한 후기 자본주의 시장에서는 조절자 역할을 아주 잘 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후기 자본주의가 이제 직면하는 위기들이 환경 위기하고 그 다음에 유휴 자본의 위기, 그리고 자본의 이제는 경향적인 그 이윤 조화의 위기, 거기에다가 이제 봉착을 하는데, 당 국가와 같은 조절 기관을 갖고 있는 자본주의는 적어도 이 위기로부터 부분적으로나마 탈피할 수 있는 여유를 좀 갖고 있습니다.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보시면 느끼시겠지만은 단의 한마디에 5천만 명이 사는 지역이 봉쇄 당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이 가능한 데서는, 예를 들어서는 환경 제한에 국가가 대응해야 할 때는 말 그대로 민중들의 이해관계뿐만 아니고 자본의 이해관계도 전혀 고려하지는 않고 아주 강력한 행동을 취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총자본의 이해관계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가끔 가다가 개별 자본의 이해관계를 깨무시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이 그런 걸 잘합니다. 그러니까 총체적인 이해관계 관철을 위해서 개별 자본을 그냥 망가뜨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자본주의야말로 지속 가능성이 제일 강한 거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오히려 그리고 중국이 특히는 대미 대립 구도로 가고 있는데, 지금은 장기적인 대립 구도로 가고 있는데, 이 대미 대립 구도에서는 당과 국가에 대한 그 어떤 이탈도 결국에는 친미 행위, 배신 행위, 조국 배신 행위, 이런 것으로 쉽게 매도될 수가 있고, 그리고는 중국의 급진적 사회주의자분들하고 제가 이제 가끔 만나서 이야기하고 그렇지만, 이분들도 지금 공산당의 모습에 대단히 비판적이지만 기본적으로 모택동주의자들이고, 모택동주의 차원에서는 어쨌든 당 국가 지배 체제, 이당 치국 체제 자체를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생산 직접 담당자들이 민주적으로 생산을 관리하는 그런 민주적 사회주의를 그다지 염두에 두지는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오히려 이거는 이 모델이 세계 자본주의의 하나의 표준 모델로 자리 잡지 않을까, 이런 생각까지도 좀 하는 것 같습니다. 요즘은 유럽에서 좀 보수적인 동부 국가에서는 국가 지배자들이 대놓고 중국 청량을 합니다. 특히 헝가리가 좀 심합니다. 헝가리의 그 지도자 극우파죠. 빅터 오르반이라는 사람이 대놓고 나는 비자유주의적 민주주의자, 그리고 나한테는 등불이 되는 게 러시아와 중국, 그러니까 그런 것이 가장 효율적이다, 대놓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중국 모델이 사실 유럽에서는 좌파보다 우파 사이에 상당히 인기가 큽니다. 네, 제한적인 시간이 있다 보니 두 번째 주제로 얼른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한국 좌파 현재의 모습인데, 물론 이 자리에 모이신 분들이 사실은 한국 좌파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분들이 꽤 많이 계신 것 같기도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겠죠, 당연히. 다만 뭐 전체를 다 또 이야기 나누기는 어려우니 그 중에 민주노동당의 갈림 이후, 그리고 그동안 좌파들의 모습, 그리고 진보라는 말과 좌파라는 말이 사실은 진보 좌파 정당 이렇게 함께 사용되기도 하고, 진보와 좌파는 사실은 조금 다른 것 아니냐, 상대적인 개념이고 좌파는 어떤 지향점을 가지고 있는 개념이 아니냐, 이런 말씀들도 좀 나누기도 합니다.
우리 내부에서 보는 시각과 또 달리 또 박노자 교수님께서 보시는 또 유럽과 또는 한국의 이런 현재의 모습 좀 비교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제가 일단 한 가지 단서를 달아야 하는데 좀 제 무식함을 용서해 주시기 바라는 겁니다. 제가 어쨌든 외국에 거주하다 보니 한국 내부 정치에 대해서는 특히 여기 계시는 좌파 정치 대변자분들과 보다는 사실 더 모르는 것이고, 그러니까 일단 문외한이라고는 치시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제 외부에서 보이는 부분이 어떤 것인가. 외부에서부터는 구체적인 거는 알지는 못하는 거고요. 내부에서 보이는 것이 이제는 큰 픽처, 빅 픽처 차원의 이제 큰 흐름 같은 것이 조금 보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대체로는 이렇게 여태까지는 20몇 년 동안 이렇게 관찰해온 것은 김대중 시대, 그러니까 신자유주의 정권 이후로는 한국은 국가가 견인하는 국가 주도 신자유주의 국가 틀이 본격적으로 공고화돼 가는 그런 것을 계속해서 관찰해 왔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한국은 중핵심부의 국가 주도 신자유주의 모델을 거의 대변하는 나라고요. 많은 면에서는 신자유주의 모범 국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는 상당수의 한국인한테는 신자유주의는 더 이상은 이념이 아니고 그냥 공기입니다. 말 그대로 그저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비교하자면은 저는 북조선 가본 적은 없는데 제 선배나 스승님들이 다 거의 북조선에서 몇 년씩 살았습니다. 그래서 제 스승 중에 이제 한 분이 산페테르스부르크 국립대학교 구르바노프 교수인데, 이분이 87년, 88년 그때 평양 근처에서 소련이 기술 지원했던 한 공장에서 통역으로 일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우리한테 수업 때 했던 말 중에 하나는 뭐 개인 숭배, 지도자 숭배 이런 거는 이념이 아니고 사는 공기라고, 본인이 북한 사람들의 말을 옆에서 계속 엿들을 수가 있었는데, 그리고 거기에서 자기 아버지에 대해서 우리 아버님이라고 존칭하듯이 우리 수령님이라는 말은 똑같은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수령님이 말 그대로 우리 모두의 아버님. 그러니까 어떠한 대가부장. 그리고 그거는 대다수의 어쨌든 가부장제 밑에서 자란 대다수 사람한테 굉장히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져 있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뭐 고문실에 의한 공포 통치 이런 거와 또 다르다. 그러니까 그분이 그런 말씀을 이제 본인이 관찰한 그런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수련주의라는 게 그냥 공기, 맛있는 공기와 같은 거다. 근데 한국은 지금은 신자유주의는 그저 그냥 공기입니다. 예를 들어서는 이거는 뭐 재벌이라든가 관료들의 문제가 아니고 주민들이 예컨대 탈북자들의 훈련시설, 탈북자들의 지원시설이 어떤 지역에서 누가 짓겠다 하면 반발하는 사람이 아파트 주민들이에요. 땅값이 떨어진다고. 그러니까 지금은 유튜브에서 한국어 동영상 중에 가장 클릭 수 한 500만 정도 되는 동영상 하나 있는데, 왜 공부하느냐? 그 학생들한테는 공부에 대한 격려를 하는 동영상이죠. 거기서 나오는 거는 당신이 상품이다. 상품으로서 제일 중요한 게 팔리는 거다. 당신이 팔리지 않으면 창고에 남겠다. 당신을 팔리는 상품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근데 그런 것은 500만 명이 듣고 거부감을 안 느낀다면은 이거는 이미 뭔가 지배자들의 이념이 아니고 그냥 다수가 공유하는 물이나 공기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외부에서 보이는 대한민국은 모범적 신자유주의 사회죠. 그럼 이 모범적 신자유주의 사회에서는 예를 들어서는 좌파 문제가 대체로는 어떻게 정리되었는가? 제가 보기에는 외국인이나 예컨대 변역 거부자처럼 게토화 쪽으로 정리된 것 같습니다. 일단은 상인주의라는 게토가 만들어진 거죠. 그러니까 정의당한테는 어느 정도 몫을 리베랄들이 배정해주고, 그래서 그 틀 안에서는 상인주의자들이 그 몫을 챙기고 리베랄들하고 잘 협력해주면 리베랄들이 거기까지 봐주는 이제 그런 상황으로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대체로는 한국 신자유주의 대국 한국의 정치는 극우와 리베랄들이 양분하는
하는 것이고 지금은 상당히 안전적으로는 극우와 리베랄들 사이 교대 정권을 이제 10년씩 교대 집권하는 그런 안전 구도로 들어선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는 예를 들어서는 극우 안에서는 기독교 극우라든지 박정희주의 극우라든지 여러 가지 극우들이 존재하는 것처럼 리베랄 진영에는 그 진영이 이렇게 마저 붙어 있는 사민주의자들도 어느 정도 톨레란스 관련되는 겁니다. 그래서 광범위한 리베랄 진영의 하나의 작은 동네로 사민주의자적인 게토가 만들어진 거고요. 그 게토 안에서는 사민주의자들이 조금 선전할 여지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20대 사이의 전의당은 지지율이 좀 10% 이상 이렇게 올라간다든가 이런 거 보면은 일단 사민주의자들이 그 게토 안에서는 조금 더 선장을 할 수는 있는데 선장하면 할수록 리베랄화 되는 경향이 또 있기 때문에 크게 봐서는 그 게토에서는 만약에 사민주의자들이 리베랄 자체를 위협할 정도로 선전한다면 아마도 그 국면에서는 리베랄화 되지 않을까 본인들도. 사실은 사민주의자와 리베랄 사이의 차이가 좀 상대적인 것 같기도 합니다. 한국에서는. 그러니까 일단은 사민주의자들이 리베랄 진영의 한 게토로 정리가 된 것 같고요. 급진 사회주의자들은 그저 국회 정치에서 배제는 되고 주류 정치에서 배제되는 그런 식으로 정리가 된 겁니다. 그리고 배제의 제일 큰 기제는 기본적으로는 언론의 침묵입니다. 누가 써주지 않으면 존재 자체를 알 수가 없는 거죠. 제가 그 노동당도 아니고 진보신당 시절에 그 노회찬이 아직은 진보신당 대표였던 시절에 한 번 노회찬 대표한테 여쭤봤는데 본인 말로는 여론조사하면은 한 50%의 한국민이 진보신당 뭔지 모른다고. 그러니까 언론들이 써주지 않으면 뭐 노회찬의 존재를 나가도 진보신당의 존재를 먹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배제의 가장 중요한 도구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나쁘게 쓰는 것보다는 아예 안 쓰는 걸로 하면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기반을 이야기하자면은 사민주의자들이 기반이 크게 봐서는 대기업 정규직 노조인 것 같고 그런데 대기업 정규직 노조는 조직화된 노동자들 같은 경우에는 물론 귀족이라니 뭐 이런 단어들은 절대 쓸 일이 없습니다만은 그들이 비교적 안정한 존재가 가능해지는 것은 불안노동이라는 만촌지대가 있기 때문에 가능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해서 그들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이상 아무래도 사민주의자들이 급진화가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사실은 많은 대기업에서는 정규직 노동자한테 한해서는 자녀들이 대학 등록금을 마련해 준다든가 그리고 사택을 준다든가 이런 사내 복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이 어느 정도 보장되어 있으면은 정규직 조직 노동자들한테는 무상의료, 무상교육 이런 것이 좀 무의미가 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이미 있는데 굳이 근데 그런 상황에서는 사민주의자들도 그런 노조를 기반으로 하는 사민주의자들도 투쟁력이 조금 약화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종합해서 말씀드리자면은 정규직 조직 노동을 기반으로 하는 사민주의적 네트워크가 마련이 되고 리베랄 진영에서 그리고는 급진 사회주의자들이 그냥 그 주류 사회 바깥 비주류 계통으로 몰려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그래도 한 가지 고무적인 것은 그 비주류 급진 사회주의자들이 불안 노동자들을 상대해서 조직할 수만 있다면 이 상황을 어느 정도 뒤엎을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싶은 것입니다. 한국은
핵심부 국가보다 훨씬 더 엄청난 불안노동 계층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한국만큼 엄청난 불안노동 계층이 존재하는 산업화된 국가는 없습니다. 한국의 상황이 굉장히 특이한 거죠. 그러니까 한국은 지금도 비정규직 비율이 정부 통계로는 33%, 여전히 32%. 근데 노조는 또 다르게 계산을 해서 훨씬 더 높겠지 보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비교하자면은 노르웨이는 지금 5년째 우파 정권인데도 비정규직 비율이 똑같아요. 9%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은 그냥 엄청 많다는 거죠. 대단히 많고. 그래서 그런데 아직까지는 급진 사회주의자들이 불안 노동자와의 확실한 조직적 연결에는 아직까지는 성공하지 못하고 있는 만큼은 계속해서 게토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 같은 뭐 대체로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뭐 대체로 이제 외부에서 보이는 부분이 큰 그림에서는 그런 부분이죠. 모범 신자유주의 국가로 자리 잡은 것 같고 신자유주의는 다수의 통념이 된 것 같고 공기가 된 것 같고 그리고는 조직 노동자들을 기반으로 하는 정치인들이 사민주의 정치인들이 리베랄 측면에서 나름 자리 잡은 것 같고 그리고 급진주의자들이 주류 그러니까 제도권 밖으로 밀려나서 게또 생활을 하는 것 같고 뭐 대체로 여기까지인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저보다 훨씬 잘 아시는 부분인 것 같아서 제 사실 말씀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외부에서 보고 계시다고 하시지만 아주 매우 정확하게 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어쩌면 조금 이렇게 한 말씀 여쭤보고 싶기도 한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 급진 좌파들은 불안정 노동자들과 함께 더 많은 조직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계속 듣고 있습니다. 실은 지금 자리에 민주노총 부위원장님 계셨었는데 민주노총에서는 이런 불안정 노동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조직하고 계신지 잠깐 말씀을 좀 듣고는 싶었는데 자리를 바쁘신지 비우셨어요. 전 직무대행께서 와 계신데 잠시 한 말씀 좀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예, 모처럼 이렇게 좋은 강의를 듣게 돼서 고맙습니다. 저는 전 2년 전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했던 최종진입니다. 뭐 1시간 가까이 들으면서 유럽의 좌파들의 현재 그 상류 부축 노동자들의 뭐 임대 또 뭐 펀드 투자 이런 모습들이 저는 뭐 우리 하나도 다르지 않다고 생각 들거든요. 이 자리에 있어서 우리가 사실은 공유하고 해야 될 것은 똑같다. 비록 노동시장 전체의 비정규 분포라든가 이런 부분들에서 경쟁의 차이는 있지만은 실제 다르지 않고 근데 문제는 이제 이 자리에서 이를테면은 뭐 국제 연대라든가 노동자 계급의 연대라는 부분들이 그렇다고 좀 중심으로서 이렇게 주도하거나 이런 부분도 잘 보이지 않고 그런 답답한 속에서 어쨌든 한국은 4월 달에 이제 또 총선이란 정말 속상하기도 하고 답답하거든요. 이게 꼭 선거라는 부분들이 그나마 이제 그런 계급적 사고를 갖고 그런 고민을 가지고 주변에 현장에서 이 얘기를 하다 보면 부딪히고 오히려 고립되고 이게 솔직하게 현실 모습이거든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렇다면 뭐 우리 박노자 선생님이 아니더라도 노동당이나 또 우리 저보다 또 이렇게 많은 역량이 계신 분들은 또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이제 그런 얘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참고로 민주노총이 뭐 비정규 정규직화라는 부분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그건 하나의 뭐 일상적인 구호처럼 이렇게 자리 잡고 있긴 한데 그것이 어떻든 뭐 수량적으로나 그때 성과가 있었다고 하면 이렇게 부분들 보면 물론 뭐 한마디로 규정하기는 쉽지 않다. 그리고 실제 이제 그렇게 현장의 부분들이 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또 그런 있는 하나의 전술인가
좀 그런 부분에서도 저는 좀 부끄럽지만은 아직 그런 답을 못 하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아까 잠깐 손 드신 분 시간 관계상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저 방도자 교수님을 뵈서요 너무나 반갑습니다. 제가 아주 좋아하는 그 책의 저자시거든요. 그리고 아까 조금 아까 말씀하신 그 바깥에 있어서 잘 모르신다고 하셨는데 방도자 교수님 책을 볼 때마다 저희 나라에서 늘 그게 공기라고 말씀하셨던 거를 제가 깨닫는 정말 이렇구나 계속 알았다가 다시 또 잊어버리고 알았다 이렇고 살고 있구나라고 느끼고 굉장히 많은 자극이 됩니다. 그런데 교수님 책 속에서 그 불란서 젊은이들이 생활형 좌파로서 행동하는 모습을 제가 읽었는데요.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나라 젊은이들입니다. 우파화되고 그리고 저는 80년대에 대학을 다닌 사람으로서 이념화되지는 않았지만 그냥 그 학교 내에서 뛰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그나마 학습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아이들이 전혀 그런 학습됨이 없고 구조를 의심할 수 없는 이런 그 속에서 굉장히 우쪽으로 기우는 모습, 그러니까 그 위정자들이 그걸 이용하는 거겠죠. 그래서 굉장히 안타깝고 화가 나고 그러는데 교수님이 생각하는 그 우리 젊은이들, 우리 한국의 좌파로 자라날 수 없는 사회주의조차가 있다는 것조차 의식하지 못하고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그래도 어떤 희망을 주실 수 있는지 좀 듣고 싶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북한과 관계되는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굳이 민족을 떠나서 어쨌든 한반도 내에서 생존 공동체로서 북한이 우리보다 그래도 잘해왔던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협력하고 그들로부터 어떻게 협조를 받을 수 있고 또 우리 젊은이들이 그 북한을 어떻게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지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셨다면 한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사실은 아마 한 책 두 권 정도 써도 될 만한 그런 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는 한국 젊은이들이 이 지옥을 어떻게 벗어나야 하는가 하고 또 하나는 북남 사이에 어떻게 올바르게 인식해야 하는가. 이건 단행본 두 권 정도 아마 써야 할 그런 두 주제인데 아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젊은이들한테 제가 보기에는 한국 젊은이들의 의식은 꼭 왜곡되어 있는 것만도 전혀 아닙니다. 제 여론조사를 보면은 20대, 30대들, 특히 20대에 대한 여론조사를 제가 아주 유심히 보고 있는데 남자와 여자는 좀 다르게 나옵니다. 남자들의 예를 들어서 페미니즘에 대한 부정적 평가라든가 이런 거 눈에 띄기도 하고 하지만은 어쨌든 전반적으로 봤을 때에는 대부분의 젊은이들이 원하는 것이 복지국가죠. 그러니까 복지를 늘려야 한다고는 대부분이 보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젊은이들한테 이민 갈 수 있다면 제일 가고 싶은 게 어디냐 물어보면은 늘상 북유럽이 뜨는 겁니다. 거기에선 굶어 죽을 수 없다는 걸 이미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한국 젊은이들이 어쨌든 간에 제가 보기에는 의식 무의식 사이에는 그 계급적 이해관계를 느끼거든요. 인간이 어쨌든 간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본인이 좀 더 마음 놓고 살 수 있는 제도가 무엇인가는 의식 무의식 사이에 느끼긴 느낍니다. 감지를 하죠. 한국 젊은이들도 신자유주의보다 좀 더 인간 중심에, 그러니까 조금 더 인간 모두들의 생존을 보장하는 그런 제도가 본인들한테도 유리하리라고는 거기까지는 다 대부분이 감지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국 젊은이들을 외국에서도 자주 만날 수 있는 이유는 제 학교가 한국 대학 7군데와 자매 교련이 되어 있었어요. 보통은 매년 저희들한테 약 100명의 한국 대학생들이 와서 단기 교환 학생으로 이렇게 있다가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20년 동안 오슬로에서 만난 한국 대학생은 한 1000명 가까이 이렇게 만나서 상담을 하고 이야기 들을 수는 있었는데 재미있는 것은요.
여학생 중에 100%, 정치적으로 95%는 가능하면은 북유럽에서 잔류하고 싶냐는 말이 물론이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한국에 돌아가고 싶다는 사람들이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거의 없고 남자뿐이고, 그리고는 돌아가고 싶다고 할 때 이제 부모님들이 계셔서 라는 말은 꼭 붙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그리울 수 있죠. 그 외에는 대한민국이 그립다라든가 이런 말 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젊은이들이 어쨌든 간에 대한민국의 상황이 어느 정도 지옥적인지는 특히는 다른 나라 보고 나면 당연히 다 느낍니다. 그들한테는 없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딱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조직입니다. 조직 없이는 민간이 굉장히 무력합니다. 개인이 무력할 수밖에 없죠. 이 엄청난 사회에서는 특히는 개인이 아주 무력합니다. 조직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죠. 그래서 지배자들이 굉장히 똑똑하게도 한 것은 기초 좌파 조직들을 싹쓸이 무력화시켜버리거나 없앤 겁니다. 지금은 리베랄들이 집권해도 종교조가 계속 법위의 노조로 남아있는 이유가 아주 간단합니다. 종교조는 유일하게 대중성이 있는 좌파 조직이기 때문이죠. 유일하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한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좌파 조직이기 때문에 그건 리베랄들이 집권하든 우파가 집권하든 그냥 계속해서 거기를 이제 억누르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는 지금 예를 들어서는 대학에서는 거의 남은 소클도 없습니다만 대학 시절에 뭔가 활동하고 그러면 나중에 취직하기가 어렵다는 게 젊은이 사이의 통설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대학 시절부터 지키기가 무섭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조직이 없어서 젊은이들이 급진화되기가 어려운 게 아닌가 싶고, 이 조직이 없다라기보다는 지배자들이 아주 철저하게 조직화 가능성을 원천 차단시킨 거 아닌가 싶은데, 만약에 한국 좌파는 이 부분만 바꿀 수 있다면 제가 보기에는 친자유주의의 피해자가 대부분인 한국 젊은이들이야말로 병혁의 원동력이 되지 않을까, 좀 그런 희망이 있습니다. 그 다음 북조선에 대해서는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은 이 남한이나 북조선은 크게 봐서는 근대화 노선을 걸어온 사회인데, 단 근대화의 방식이 양쪽이 다르다는 거죠. 남한 같은 경우에는 국가 지배하에 재벌들이 이제 산업화를 이끌었다면은, 북한 같은 경우는 재벌이라는 매개 없이 그냥 국가가 하나의 커다란 재벌이 돼서 이제 산업화를 이끌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북한의 근대화 방식이 남한하고는 비교하자면 장점도 단점도 다 있습니다. 단점은 다들 아실 것 같고요. 장점을 이야기하자면은 북한은 제3세계형 복지국가를 이미 56년, 57년에 거의 만들었다는 것이죠. 북한은 이미 그때부터는 무상의료와 무상교육이 기본적으로는 만들어졌고요. 지금도 대체로는 유지가 됩니다. 중국은 84년 이후로는 대학교육 유상화 시켜놨는데 북한은 지금도 무상교육입니다. 그대로 무상교육인데, 제가 북한 대학생을 한 달 반 전에 만났습니다. 백림에서. 백림 자유대에 이제 파견돼서 이렇게 김일성 종합대학 분이 오셨는데, 개인 교습을 강습을 좀 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입시 치르기 전에 좀 개인 강습을 받고 뭐 이렇습니다만은 뭐 한국보다는 덜 하겠죠. 근데 어쨌든 간에 무상교육은 무상교육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장점이 있는가 하면 단점은 우리가 다 아는 거고요. 그런데 이 남북한의 근대화 노선을 보면 재벌 위주의 그 산업화든 국가 위주의 산업화든 간에 늘 공유하는 부정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남북한 사이에 공유하는 거, 예를 들어서 군사화 같은 겁니다. 남한에서도 북한에서도 사회 기관 조직이 군대입니다. 그리고는 이 사회 조직의 모델 자체가 군대거든요. 근데 그건 남한도 이 문제로부터 결코 자유롭지 못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남한 입장에서는 우리나 북한이나 근현대의 비극을 공유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좋은 것 같고, 이 비극으로부터 우리가 빨리 벗어나야 하는데,
같이 어떻게 해서 한반도, 조선반도를 탈군사화할 수 있는가. 이 부분을 우리가 좀 같이 고민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북한의 상비군의 숫자는 120만 명이지 않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거고, 북한으로서도 지금 남자면은 군대 가서 10년 복무하고 돌아와야 하는데 20대는 다 군대에서 보내요. 북한에서. 이건 사실은 엄청난 부담이죠. 그러니까 인민에 대한 엄청난 부담이고, 북한 사회도 그런 거 조금씩 줄여야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서 손잡고 한반도를 군대 좀 탈군사화 시킬 수 있는가를, 이 부분 이런 시각에서 통일을 바라보고 접근하면 어떨까, 뭐 그런 생각입니다. 근데 시간적 제한이 있었어요. 여기까지. 네, 탈군사화에 대한 말씀까지 들었습니다. 워낙 바쁘신 분이라 참 이게 낮 시간에 이렇게 모셨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동지들께서 이렇게 함께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고요. 중간에 언론 이야기도 했으니 참석하신 기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두 번째 주제에 이어서 자연스럽게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지금 저희 노동당 같은 경우는 현재 남한 사회에서는 저희가 유일하다고까지 스스로 자평을 하면서 좌파 정당의 모습을 만들어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노력도 있고요. 잘못된 점도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좌절하지 않고 다시 일어서려고 하는데요. 이런 남한 사회에 있어서의 사회주의 정당의 역할과 특히 우리 노동당이 앞으로 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우리 박노자 교수님 말씀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사실은 지금 쓰고 있는 책은 문화로서의 코리아 사회주의입니다. 그때 제가 쓰고 있는 건 20, 30년대의 사회주의적인 이제 문화 운동, 그러니까 임화 선생이라든가 뭐 박지우 선생, 신남철 선생 이런 분들에 대해서 책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은 사회주의야말로 한국의 근현대 전통 중에 가장 강력한 전통 중에 하나고요. 통계적으로 봐서는 예컨대 코민테른이 운영했던 동반 노력자 대학에서 한인들이 차지하는 비율이 대단히 컸습니다. 중국인들이 따로 손일손 이름을 딴 중국 노동자 대학이 있었고, 그렇지만은 일본인보다 한인들이 훨씬 많았고요. 동반 노력자 대학에서. 그리고 단독적으로 민족별로는 아마 한인이 가장 많았던 거 아닌가 싶습니다. 정치적으로는 조선 내지로부터 파견되어서 온 학생이 정치적으로 한 188명 정도는 됐고요. 그 다음에 고려인, 그러니까 재소 교포 출신은 한 400명. 또 도합약 600명의 한인들이 고민테른에서 이렇게 교육을 받았던 것인데 단독 민족별로 제일 많은 숫자죠. 그리고는 이제 고민테른 조기 출범부터는 그 간부 중에 한인이 있었습니다. 박진순 선생이 고민테른 행정부에 들어선 사람들이었고요. 고민테른 제1차 대회 이후에 고민테른 행정부에 들어선 사람인데 한국인으로서 국제 조직 간부가 된 첫 번째 사람은 박진순이었습니다. 사회주의자 박진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주의는 한국에서 가장 중요한 근현대 전통 중에 하나고 한국의 거의 기초적인 대항 전통, 그러니까 주류에 대항하는 대한 전통이라고 봐야 합니다. 한국은 사회주의 역사에 있어서는 그야말로 뺄 수 없는 아주 핵심적인 지역이고요. 고민테른에서는 20, 30년대 세계혁명이 전만이 가장 밝은 지역이라는 중국과 한국을 봤습니다. 늘 한국의 혁명이 전만이 그 아주 밝다고는 봐왔던 것이고 잠재력이 엄청나다고 봤죠. 근데 이제 이런 부분이 있고 해서 이제 사회주의 전단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이 엄청 크다고는 이제 한국 사회주의 전통을 이어가는 것이 엄청난 책임이라고 생각을 해야 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노동당의 미래가 달려 있는 것은 20대 무엇보다는 10대 후반과 20대
그러니까 젊은 불안 노동자들을 단위 그들과 어떤 관계를 맺을 것인가에 아마 달려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한국에서는 이미 어느 정도 사회에 편입된 사람으로서는 운신의 폭이 좁아질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한국은 세대 간의 불평등이 엄청난 사회입니다. 그거는 압축 근대화의 그 결과이기도 하죠. 압축 근대화인 만큼은 계속해서 엄청난 변동들이 일어나는 것이고, 노동시장의 상환도 변동의 폭이 아주 큽니다. 그래서 이미 예컨대는 부모가 중산층에 진입하지 못한 젊은이라면 한국에서는 하층으로부터는 중상층은 물론이거니와 중하층으로 올라가는 것도 지금 거의 힘든 정도죠. 지금은 한국에서는 하층, 중하층, 중간층, 중산층 거의 모든 계층들이 완벽한 세습 모드에 들어온 것이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 세대는 체념할 수는 있지만 젊은이들이 아직 체념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노동단의 사생이 걸려있는 부분이 바로 20대, 30대 초반, 그러니까 10대 후반부터 30대 초반까지의 그 연령대의 사람들과 어떤 관계 수립하는가에 달려있는 것 같고요. 이들은 대체로는 세습제, 사실상의 세습제 제한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거고, 상당수는 예비 노동군에 계속 속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불안 노동자들이 많고요. 그리고 굉장히 단기 재직이라는 부분이 큰 것이죠. 전체적으로 한국의 정체 노동자 중에서는 평균 재직 근속 기간이 3.5년 정도 되고요. 그거는 산업화된 나라의 평균보다 2배 적은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그만큼 노동 불안화가 유럽의 평균보다 훨씬 높다는 것이죠. 그런데 20대 불안 노동자들 보면은 평균 근속 기간이 몇 개월일 거예요. 그러니까 훨씬 더 계속 옮겨 다녀야 하고 아주 나쁜 일자리들이고. 그래서 근데 이들과 노동당이 어떤 식으로 관계 맺을 것인가, 이들을 어떻게 조직할 것인가, 어떻게 끌어들일 것인가. 결국에는 하나는 알바 노조와 같은, 그러니까 불안 노동자들의 노조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당연히 하는 거고, 노조 1위에는 불안 노동자들한테 예를 들어서는 법률 지원을 하고, 그들이 사실은 한국의 불안 노동자 중에서는 임금 한 번 안 떼인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계속해서 사회로부터 부담 대우를 받아야 하는 입장이고, 임금 떼이고, 그리고 가장 많은 것은 요즘 법도 생겼습니다만 효과가 전혀 없다고 합니다. 직장 갑질 방지법. 근데 효과는 전혀 없답니다. 현장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야기 들어보면은 효과는 전혀 없고, 실제 직장에서 느끼는 갑질 지수가 그대로랍니다. 그런데 이 갑질이라는 것도 젊은 노동자들이 당해야 하는 갑질이 훨씬 많은 것이죠. 연령 차별 구조 속에서도 이제 젊은 사람으로서 당해야 할 하대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이들한테는 갑질에 대한 법률 지원, 기업주 부당노동 행위에 대한 법률 지원부터, 불안 노동자라면 당연히 고민이 있고 문제가 있으면 노동단으로 와야 한다. 한국 사회에서 만약에 이런 등식이 성립되면 노동단이 성공한다고는 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가 알바라서 돈이 떼였다. 그리고 계속 갑질당하고 내 인격이 망가졌다. 난 더 이상은 좀 자살할 것 같다. 그럴 때 가야 할 것이 그런 고민을 말하고, 그런 고민을 어느 정도는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노동당이다. 만약에 그런 등식만 어느 정도는 세워진다면 노동당이 크게 성공하지 않을까 싶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계층이 어쨌든 대한민국 병역의 미래가 아닌가 싶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청년 불안 노동자, 그리고 청년 불안 노동자라 하더라도 젠더적인 차이는 상당히 큰 것 같고요. 실제 여전히 한국에서는
그러니까 다들 부당 대우를 받는데 여성이 훨씬 더 힘든 상황이 처해지는 겁니다. 사실은 한국에서 평균 남성 월급에 비해서 평균 여성 월급이 여전히 63%밖에 되진 않은데 이거는 산업화된 국가 중에 최악 중에 최악입니다. 참고로 노르웨이에서는 평균 여성 임금이 평균 남성 임금의 93% 정도 됩니다. 유럽은 대부분의 경우에는 80% 뭐 90% 정도 되고 한국의 상황은 말 그대로 최악 중에 최악이죠. 그래서 젊은 불안 노동자 중에서도 여성이 훨씬 더 취약한 위치에 처해 있고 갑질뿐만 아니고 성추행과 이제는 성폭력에 노출돼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노동단은 전체적으로 불안 노동자, 취약 노동자, 미처직 노동자, 청년 노동자, 그리고 특별히 여성 노동자, 여성 소수 노동자.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과의 장기적인 관계를 수립하고 그 사람들한테 당연한 고민 해결소 될 수 있다면은, 그러니까 그들의 어떤 단결이 중심이 될 수 있다면은 그건 성공으로의 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단자는 아니고 우리가 100년 대계 장기적인 비전을 이야기하자면은 한국에서는 경제 성장이 이미 거의 끝났지만 지금 그나마 성장하는 것이 자살률도 성장합니다만 더 성장하는 것이 이민자들의 비율입니다. 1년에 이민자들의 수가 한 7%에서 8%로 성장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게 사람들이 신경을 안 씁니다만은 일본과 한국을 놓고 본다면 일본이 원래부터는 제일 조선인부터 시작해서 소수자 집단이 한국보다 원래는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일본에서의 전족적 소수자 비율이 2.8%라면 한국은 4.8%. 한국이 일본보다 거의 2배 많아요. 이런 상황이죠. 한국이 이 부분에 있어서 일본을 앞질렀다는 것은 사실은 역사적으로 상당한 역전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는 만에 하나의 지금 속도대로 간다면 30년 내에 한국에서 외국인의 비율은 오늘날 스칸디나비아보다 더 많을 겁니다. 오늘날 스웨덴에서 전체 외국계 인구의 비율이 20% 넘거든요. 뭐 이거 한국은 25년, 30년 내로 그렇게 될 겁니다. 그리고는 지금은 인구학자들의 말로는 2060년쯤 되면은 한국 인구 중에서는 절반 정도 고령층이 될 텐데 뭐 이런 상황에서는 그리고 인구 감소는 지금은 자연 인구 감소는 이미 시작됐고요. 아직은 수치상 인구가 증가되는 걸로 나오는데 그거는 이주자 덕분이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한국이 결국 이민사회로 어쨌든 고통스럽게는 가고 있다고는 봐야 하고 그리고 그만큼은 지금은 배회주의, 지나포비아 문제도 계속해서 이제 중요하게 제기됩니다. 최근에 예를 들어서는 배민 그 일부 라이더들이 대림도내로 가자면 추가 요금 주라. 뭐 이렇게 중국인에 대한 배타적인 정서를 드러낸 것이 이제 큰 문제가 됐는데 어쨌든 지노포비아 문제는 한국 사회에서는 점차적으로 그 다음에 큰 문제, 지금은 젠더 문제가 가장 핫하지만은 다음에 핫할 문제는 아마 지나포비아 문제일 것 같습니다. 그럼 민노동당은 거기에 대비해야 하지 않을까 싶고 장기적으로는 이주민들과의 관계도 수립해야 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장기적으로는 이주민들이야말로 사회주의를 필요하는 것이죠. 이 사회에서는 기반이 약하고 또 부동산을 갖지는 못하고 있고 계속해서 모든 관계에서 약자가 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야말로 사회주의를 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노동단으로서는 정말 바이오리티 우선순위가 되어야 할 것은 청년 불안 노동자, 여성 노동자 그리고 이민자 관계가 아닌가 싶은 것입니다. 그리고는 제가 이런 생각을 이제 좀 가끔 하는데, 그러니까 사회주의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 사회주의라는 말이 자본주의라는 말처럼 다 의옵니다. 너무 많은
뭐 그리고는 사회주의가 간판으로 내걸리는 것들이 많잖아요. 뭐 중국도 말론 사회주의고 북조선 사람 지금도 만나면 우리식 사회주의. 뭐 이거는 한국식 민주주의와 같은 거겠지만 하여튼 우리식 사회주의를 계속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사회주의가 도대체 어떤 것인지는 분명히 정확히 해야 하는데, 그러니까 그리고 이것이 예를 들어서는 중국이나 북한의 역사적 경험하고 뭐가 다른가라는 것도 아마 이야기해야 하는데, 아마도 이런 부분을 좀 강조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민주사회주의잖아요. 민주적 사회주의죠.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은 당연히 사회가 본업시설을 같이 운영하고 더 이상은 이윤 추구적인 기업 행위 없이 사회가 합리적으로 계획적으로 주요 시설들을 운영하는 그런 사회를 원하지만 그 사회의 존재 조건이 직접 생산 담당자들이 민주적으로 이와 같은 공업시설 운영에 대한 모든 결정을 민주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이제 밑바탕에 가야 하지 않을까. 아무래도 이건 사회주의 민주성을 강조해야 이거는 오해를 피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지향하는 게 젊은 층이라면은 젊은 층한테는 민주주의가 대단히 민주주의 필요성을 강력하게 느끼는 것 같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젊은이들이 한국에서 가장 고통을 받는 것이 불안노동 1위에는 사회에 만연한 권위주의죠. 그래서 적어도 사회주의는 탈권위적이라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계시는 분들이 실천하시고 계시는데 이제 말씀부터 여쭤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교수님, 네. 그럼 삼인주의하고 민주적 사회주의는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차이는 아주 큽니다. 삼인주의는 크게 봐서는 자본주의에 대한 수정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본주의는 그대로 두되 세금을 좀 더 많이 거두고 그걸로는 무상 의료, 무상 교육을 시키고 노후 연금을 주는 거. 그건 삼인주의입니다. 근데 그거는 수준 자본주의에 불과하죠. 왜냐하면은 기업에 대한 소유는 여전히 자본가들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는 불평등은 남아 있고, 그리고는 기업에 대한 너희 노동자들이 보통 기업 이사회에서 3분의 1의 이사를 확정할 수는 있습니다. 거기까지입니다. 뭐 저희들이 대학에서도 이사회에서 학생 2명, 비정규직 대표 2명 이렇게 있죠. 근데 여기까지입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개인 자본가가 소유하는 공업시설에 대해서는 노동자들이 그 이상의 발언권은 없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하는 민주적 사회주의는 공업시설은 사회가 운영하고 단 그 사회 운영은 민주적이어야 한다. 그러니까 모두들이 모든 결정들을 휴대폰 투표라도 해서 민주적으로 같이 하는 뭐 이제 그런 것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제일 큰 차이는 기업을 누가 소유하느냐죠. 사회가 소유하느냐, 개인이 소유하느냐, 이 차이입니다. 네, 덧붙여서 저도 좀 비슷하게 한 가지를 여쭤보자면,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특히 좌파들은 재벌 해체라든가 대기업에 대한, 특히 재벌들에 대한 이런 상대적인 저항감을 많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좀 보시기에 어떤지 의견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사실은 뭐라 그래야 할까, 형식적인 계획 같은 것을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싶은 겁니다. 한국의 경제는 보면은 기현 중에 기현입니다. 한 회사의 비율이 굉장히 큰 겁니다. 삼성전자는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3%지 않습니까? 이거는 세계에서는 한 회사가 한 나라 경제에 차지하는 비율 중에 제일 높은 겁니다. 다음은 영국의 브리티시 페트롤리움 BP인데, 그 BP가 영국 GDP에 차지하는 비율이 7%. 그리고는 러시아도 가스프롬 제국이라고 그렇지만 가스프롬이 러시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4%.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그만큼은 절대적인 존재가 돼버린 건데, 만약에 지금 삼성그룹 전체로 봐서는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한 25% 정도 되지 않나.
제가 정확한 통계를 기억 못합니다만 거의 그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은 거의 국민 경제를 좌우하는 것, 그런 기업을 한 왕조가 통치하고 있다면 이게 민주공화국일 수가 있을까? 이런 당연한 질문이죠. 그러니까 이씨 왕조가 만약에 그러니까 이 국민 경제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부분을 한 가족이 좌우한다. 그건 뭐 세습왕 그 뭐 북조선과 차이가 무엇입니까? 뭐 북조선과의 차이나 뭐 북조선의 그 통치자 그 후계자한테는 제왕학 교육을 좀 더 철저하게 시키는 거라든가 뭐 이런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당연히 해체돼야 되고 당연히 개혁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좀 더 현실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개혁할 것인가. 그러니까 예컨대 삼성전자는 국민기업이 돼야 되는데 된다라고 한다면 이 국민기업이 구체적으로는 어떤 식으로 운영될 것인가. 여러 사람들이 발언권을 가져야 할 것이죠. 노동자들이 분명히 이사회 구성을 할 때 노동자들이 이사를 파견해야 할 것이고, 그런데 이 회사의 중요성으로 봐서는 그 위에도 소비자 대표도 가야 할 것이고, 그리고 삼성전자 생산의 80%가 외국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거기에서는 외국 노동자들도 대표돼야 하지 않을까라는 질문도 충분히 논리적으로 제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해체, 그저 그냥 해체 외친다기보다는 구체적인 계획, 그리고 그 계획에 있어서의 노동자들의 참여, 일반 국민들의 참여, 소비자 참여, 외국 노동자 참여, 상당수의 한국 기업들이 상당 부분의 생산을 더 이상 국내에서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신경 써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실은 첫 번째 주제에서 두 번째, 세 번째로는 계속해서 숨가쁘게 넘어갔습니다. 두 번째나 또는 세 번째 주제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하실 분이 계시면 손을 들어주셨는데 마이크가 괜찮으시면 네, 예. 방금 이제 박노자 교수께서 그 서민당과 그 사회주의가 어떤 차이가 있는가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를 잘 지적해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전 세계적으로 사실은 불평등 문제가 가장 심각하게 등장하고 있고,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거냐를 가지고 전 세계적인 논쟁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몇 년 전부터 사실 뭐 노벨 경제학상들이 대부분 불평등 문제를 다루고 있는 그런 경제학자들이 다 노벨 평화상, 노벨 경제학상을 받고 있고, 어쨌든 그 시발이 피케티였습니다. 피케티였는데 피케티가 실제로 그 법인세를 80% 정도까지 그 올리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불평등 해소를 위해서. 그거를 정책으로 내놨는데, 그 법인세를 80% 올린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이 재벌에 대한 수요 구조나 기업에 대한 수요 구조는 하나도 바뀌지 않는 거죠. 그런 점에서 보면 사실 그들이 법인세를 아주 높인다 하더라도 그들은 삼인주의 정책을 사용하고 있는 거고, 그럼 우리가 삼인주의 정책이 아니라고 하면 이 우리가 그 노동당에서 사회주의 정당과 정책이라고 얘기했는데, 그런 게 아니라면 사회주의 정당의 정책이라고 얘기해서 그 제기할 수 있는 게 어떤 게 그 있는 건지, 그러니까 기본소득을 주장했던 동지들이 대부분 이제 다 그 나가셨고, 기본소득이 사회주의 정책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 오히려 사회주의 정책으로 뭐를 제기하고 그 할 수 있는지, 그것이 좀 더 정확하게 그 드러나야 되고 부각이 좀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지. 저도 다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레닌 시대에도 예컨대는 볼시빅들의 강령에는 최대 강령과 최소 강령이 존재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말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최대 강령은 기본적으로는 개인이 공업시설을 소유하지 못하는, 공업시설, 적어도 주요 공업시설은 사회 전체가 소유하고 운영하는 사회가 우리의 최대 목표치인데,
근데 최대 목표치까지 가자면 이것에 대한 민주적인 모두들의 합의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소수가 권력을 탈취해서 이렇게 바꾼다 이건 뭐 문제가 아주 커질 테니까. 그런데 그렇게 합의가 될 때까지는 우리 최소 강령을 이제 실시해야 할 텐데 최소 강령은 적어도 모든 차별의 철폐 그리고는 기본적으로 불안 노동의 완전 철폐입니다. 제 생각에는 이 비정규직이라는 것이 그냥 없어져야 합니다. 아주 예외적인 그 경우 이외에는 예를 들어서 계절 노동이라든가 대체 노동이라든가 아니면은 고용 기간이 그냥 그 과제의 속성상 짧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든가 그런 사유 제한, 그 사유 제한을 두어서 기본적으로 모든 고용이 정규 고용이어야 한다는 건 헌법에다가 어디다가 써놓고 법률에서는 분명히 못 박아야 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최소 강령은 모든 불안 노동의 철폐, 모든 차별의 철폐, 그리고는 그 기본적인 모두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무상의료, 무상교육, 그리고는 그 국민연금의 현실화. 이제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게 아닐까 싶은 것입니다. 지금 한국의 복지 제도는 어디까지는 국지 복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필요한 사람들한테는 시혜적으로, 그러니까 그때 그 케이스에 이제 주는 것인데 국지 복지에서 특선적인 그런 국지 복지에서 보편 복지로 가는. 이제 그런 것이 최소 강령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고 최대 강령은 분명히 사회주의 그러니까 기업에 대한 개인 소유의 철폐여야 하지 않을까 싶은 겁니다. 네. 아까 말씀을 하셨으니 좀 양보를 부탁드리고요. 말씀 안 하신 분 뒤에. 말씀하시고 잠깐만 반갑습니다. 저는 의정부에서 지금 10년째 살고 있는데요. 주로 서울 살다가 갔는데 지금 이제 그 수도권과 서울에 너무 인구가 집중되어 있는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근데 이 젊은이들이 지방으로 많이 가서 정말 자치분권, 지방분권을 이룩할 수 있도록 마을을 살릴 수 있는 그런 게 됐으면 좋겠는데 젊은이들이 지방으로 내려갈 수 있는 그런 뭔가 젊은이들이 혹할 만한 게 없어요. 메리트가 없어요. 예. 그래서 이제 스페인의 마르넬리다 같은 이런 도시를 보면 물론 이렇게 투쟁을 했더라고요. 거저 주어진 게 아니고 주민들이 땅을 많이 가진 사람들 그 땅을 시와 이제 협의를 하고 해서 투쟁을 통해서 그 땅을 이제 주민들이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마을 기업도 만들고 이런 사례들을 봤거든요. 뭐 스위스라든지 여러 군데에서 이제 직접 민주주의도 하는데 제가 또 직접 민주주의 뉴스 활동도 하다 보니까 이런저런 나라들 공부를 했습니다. 북유럽도 그렇고. 근데 이 마을마다 공동체가 이루어지고 마을 주민들이 직접 마을 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지방 분권도 이루어져야 되고. 근데 이 문재인 대통령이 그런 걸 공약으로 했잖아요. 지방 분권. 근데 아직 멀고 아직 제대로 되지가 않고 지금 또 아까 무상 의료, 무상 교육을 말씀하셨는데 가장 심각한 게 젊은 사람들은 주거예요. 집 문제, 부동산 문제. 우리나라가 이렇게까지 심각하게 된 게 이 기업들이 아까 주도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대화를. 이 기업들이 왜 그렇게 빈부격차가 심하게 됐는지 그거를 이제 주도하다시피 했지 않습니까? 그 마르넬리다도 보니까 동일 임금이더라고요. 누구나 다 똑같이 6시간 일하면 6만 원을 가져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의 마을의 모든 운동기구라든지 뭐 의료 이런 걸 다 무상으로 쓰다시피 아주 조그마한 돈만 내면 사용할 수 있게 그렇게 돼 있고 그런 게 아주 잘 돼 있는 거 보니까 너무 부러웠고요. 우리나라 기업가들은 왜 그렇게 탐욕이 욕심이 심한지 임금이 너무 몇십억, 몇백억 그 돈 도대체 뭐 할 건지 임금 상한제를 노동당이 앞장서서 그거 하나만 해결해 주셔도 동일 임금, 동일 노동 이거 하나만 노동당이 해주셔도 큰 역할을 하시는 거고요. 부동산 많이 가진 사람들 부동산 보유세 아주 많이 낼 수 있도록 그거 하나만 앞장서 주셔도 지금 여기 낮에 하다 보니까 젊은이들이 없는데 우리 나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지만 이 20대 아까 10대 뭐 20대 말씀하셨잖아요. 젊은이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젊은 청년들 단체와
연대를 하셔서 그런 문제 함께 고민하시고 해결에 앞장서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직접 민주주의 뉴스 김태희였습니다. 네, 의견 발언을 주신 것 같고요. 그래서 어쩌면 끝으로 질문이 될 수 있는데 말씀드리진 않았지만 좀 청해보고 싶습니다. 얼마 전에 토론회를 한번 하셨었죠. 청년 사회주의자 모임에 제가 성함을 기억 못해서 죄송한데 지금 여러 이야기들 중에 한 곳으로 모여지고 있는 것이 청년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좀 한 말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가 소개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발족한 청년 사회주의자 모임 운영위원으로 있는 민현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청년 사회주의자 모임에서는 방금 박노자 교수님께서 말씀 잘 해주신 것처럼 청년들이 이런 사회주의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주체적으로 공감을 할 수가 있고 청년들 중심으로 그런 사회주의적 관점으로 청년 문제들을 잘 해결을 해보고자 하는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지금 조직이고요. 저희 조직에서는 지금 최근에는 청년 요구한 토론회라고 해서 저희가 어떻게 해야지 사회주의 관점으로 여러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주제를 가지고 토론회를 했고 거기서 저희가 얘기를 했던 것은 기본적으로 청년 문제가 지금 심각한 것들이 주거 문제 그리고 교육 문제 또 부채 문제 그리고 일자리 문제 이런 것들이 있다고 판단을 해서 저희가 얘기를 한 것이 부채 탕감, 그러니까 청년들이 겪고 있는 교육이라든가 아니면 생활비 등록금 이런 문제들에 대한 전부 다 부채 탕감 그리고 기숙사비 포함한 전면 무상교육 그리고 주거 문제에 대해서는 다주택자들의 주택을 몰수를 해가지고 공공임대주택으로 공유를 하는 것 그리고 토지 국유화 그리고 또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는 비정규직들 정규직으로 하는 것과 그리고 여러 공공부문들 뭐 특히 생태 뭐 아니면은 교육 의료, 복지 부분, 보육 부분들 같은 부분들에 있어서 여러 가지 공공부문 일자리를 늘리는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도 그런 식으로 해서 청년들이 지금 문제 사회주의 같은 우리가 사회주의로 나아가기 위한 핵심적인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실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워낙 바쁘신 분을 모시다 보니 시간에 제한이 있어서 끝나시고 가는 길에 또 하실 말씀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시간 내내 사실은 좀 우리 사회의 모순점과 잘못된 점만 이야기해서 마음이 좀 많이 무거워지기도 했습니다. 마무리를 하는 말씀으로 좀 박노자 교수님께서 지금까지 하셨던 이야기를 종합적으로 그리고 또 조금 더 한 말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마무리 말씀 좀 짧게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우리 박노자 당원 얘기 잘 들었습니다. 국내를 아우르는 그런 해석과 판단을 하고 계시는데 뭐 국내 사회주의 그러니까 사회 양극화하고 세계 양극화가 있잖아요. 사회 양극화는 우리 국내 좌파들이 사회변혁을 놓고 대중 단결하면 된다 봅니다. 운동을 추진하면 된다 봐요. 그러면 세계 양극화를 어떻게 할 건가 이게 궁금은 남아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세계 경제 포럼이 있지 않습니까? 자본주의를 계속 강화하겠다는 세계 경제 포럼이 있어요. 그러면 그 세계를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우리 세계 사회주의 포럼이라든가 세계 공산주의 포럼 필요한 게 아니냐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게 없이 어느 일국의 혁명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왕 이렇게 된 거 우리 박노자 교수님이 아주 전 세계를 시작했으니까 이게 세계 사회주의 포럼이나 세계 공산주의 포럼을 한번 제안해 보시면 어떨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근데 이게 근데 사실은 그런 것이 정말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아주 필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난한 나라 사회주의자와 부유한 나라 사회주의자들이 거의 같이 말을 섞이진 않고 있고, 근데 이런 거는 공정한 구조가 절대 아니고 그렇게 해서 부유한 나라 사회주의자들이 정말 예컨대는 전 지구 양극화 문제 해결을 못하리라고 봐야 하는 것이죠. 제가 보기에는 어디까지는 부유한 나라들이 역사적으로
식민지 수탈부터 시작해서 역사적으로 저지른 데에 대한 보상을 말 그대로 금전적으로 주변부에 해야 함과 동시에 지금과 같은 교육 구조를 전 세계적으로 바꾸지 않은 이상, 그러니까 소위 자유무역 원칙을 포기하지 않은 이상은 그거는 불가능하지 않을까 싶은 거고, 또 하나는 부유한 나라들이 지대소득을 포기해야 합니다. 지대소득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소프트웨어에 대한 로열티 같은 겁니다. 그건 지대소득이죠. 그거는 그저 그러니까 제3세계의 한 해소라도는 그저 그냥 유통을 시켜야 하는 거고, 이 위에는 모든 제3세계 부채가 탕감돼야 되는 부분 같은 겁니다. 그건 아주 분명한 거고요. 그런 부분이 없다면은 전 세계가 사회주의로 당연히 갈 수가 없습니다. 양극화라는 것이 국내 양극화 이상으로 세계적 양극화가 지금 훨씬 심각한 겁니다. 근데 이제 정리 발언으로 가자면, 예, 이어서 정리 발언으로. 제가 이제 또 한국 사회를 그 노르웨이에서 그 강의하거든요. 강의하는데 강의하기 위해서는 온갖 통계를 계속 챙겨서 통계 갱신되는 것도 확인하고 국가 지식 그 사이트 있지 않습니까? 한국 통계청 사이트 계속 그 사이트에 가야 합니다. 그리고는 스타티스타나 뭐 이런 국제 그 통계학 사이트 통계 사이트 가야 되는데, 제가 늘 유심히 보는 통계 중에 하나는 자살률입니다. 왜냐하면 그 한 사회의 상황에 대해서 자살률이 말해주는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래서 놀라운 것이 전 세계적으로 자살률이 제일 높은 나라들 보면은 두 가지 범주가 있어요. 하나는 그 국가 사회주의,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국가 주도의 그 견제랄까, 뭐 사회주의란 간판을 내걸었지만 어쨌든 그나마 비교적 평등했던 국가 주도의 그 견제 구조가 망한 나라들, 거기에 자살률이 한국보다 더 높습니다. 한국은 OECD 최악이라고는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람은 OECD에서만 살진 않거든요. 그래서 OECD 바깥 세계까지 포함해서 말하자면 제일 높은 자살률은 리투아니아, 백로시아, 러시아, 카자흐스탄. 그 한국보다 거의 더 높습니다. 그리고 그 공통점이 무엇인가 하면은 아주 급격한 시장 자본화를 겪은 사회들이죠. 거긴 자살률이 아주 높고요. 그 다음에는 한국과 일본입니다. 그래도 한국은 일본보다 높고요. 근데 말하자면은 사회주의적 요소가 없는 가장 보수적인 자본주의 국가들이죠. 한국과 일본은. 그래서 그러니까 결국에는 사회주의적인 요소가 없거나 그렇지 않으면은 아주 급격하게 그런 것이 죽어버리고 시장 자본주의로 넘어가거나 그러면은 말 그대로 인간이 더 이상 생명 유지가 불가능한 그런 사회가 되는 겁니다. 이거는 단순히 가난에 대한 비관 자살뿐만 아니고 사회에서 가치들이 산실되어서 살만한 가치를 느끼지 못하는 이제 그런 자살들이 상당히 많은 것입니다. 아무도 연대해주지 않고 모두들이 서로 경쟁하고 회사에 입사해도 다들 그냥 사장님의 눈치밥이나 먹고 서로 짓밟느라고 그냥 혈안이 되는 이제 그런 사회에서는 개인이, 특히는 취약한 개인이 살만한 가치를 못 느낍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또 한 가지 통계를 유심히 보고 있는데 그 주류 보견, 그러니까 술 얼마나 많이 마시는가 나라마다의 주량인데 거기에서도 한국은 러시아만큼은 아니지만은 상당히 높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거죠. 결국에는 그렇게 인간이 살 수 없는 사회에서는 인간이 계속 살아남자면 여기에서는 마약 단속을 잘 하니까 마약은 못하고 술이나 아니면은 광신적인 종교라든가 이제 그런 걸로는 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사회주의라는 게 필요한 이유는 그런 게 없으면은 인간이 목숨 유지가 잘 안 되는 경우가 많고 사회주의적인 요소가 없는 사회일수록 사람의 생명 유지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결국은 사회주의는 사람 살리는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고 우리가 그런 견지에서 사회주의를 재전을 하고 그러니까 그런 모두들을 살리는 사회주의 쪽으로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입니다. 네.